당신도 그런 날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조용히 차근차근 근거까지 갖춰서 말했는데 상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말꼬리를 잡고 끝내 이렇게 밀어붙이는 순간 말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가족 식탁에서, 동네 모임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당신은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다 결국 입술을 깨물어 본 적 없으신가요? 논리로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대화가 끝나면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채 가슴만 서늘해지고 머리는 뜨겁고 밤에는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 조카나 사촌이 뭔가를 단정짓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다른 의견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눈을 치켜뜨며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아,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쿵 내려앉았을 겁니다.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무안을 당해야 하지? 혹은 이런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별일 아닌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 말이 맞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갑자기 저러지? 더 서러운 건 그 사람이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더 초라해진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못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왜 그냥 참았을까? 뒤척이다 새벽이 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 통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가장 소중한 마음의 힘을 가장 소모적인 싸움에 써버립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상대를 잘못 골랐을 뿐입니다. 그때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아주 냉정한 문장을 던집니다. 무식한 사람과는 절대 논쟁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죠. 그 논쟁은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보다 어리석다. 이 말이 처음엔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라니 좀 심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상대를 깎아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귀한 시간과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현실적인 통찰을 따라가며 왜 당신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품위와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7가지 지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마음 편히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논리가 아니라 자존심으로 움직입니다. 논쟁은 종종 진리를 찾는 토론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어떤 게 맞느냐를 따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누가 이기느냐를 겨루는 힘겨루기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의 가슴에 칼끝을 들이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말이 맞을수록 상대는 더 격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인간은 논리의 동물이 아니라 의지의 동물이다. 이 말을 천천히 곱씹어 보시죠. 사람은 옳고 그름보다
내가 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논리는 진실을 찾는 도구가 아닙니다. 의지가 이기기 위해 들고 있는 작은 방패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좋은 근거를 대도 상대가 수긍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반박하는 이유는 당신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맞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인정하면 지는 겁니다. 지면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논쟁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체면 지키기입니다. 이걸 모르면 당신은 평생 헛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62살 김정호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호 선생님은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시청 민원실에서 시작해서 부서를 여러 번 옮기시다가 이태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고 휴일에 불려나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된다. 그게 정호 선생님의 신념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정호 선생님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자주 나가십니다. 아내가 처음엔 말렸습니다. 당신 왜 그런데 나가서 신경 써? 집에서 쉬지. 하지만 정호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네 일인데 누가 안 하면 어떻게 해? 나라도 해야지. 그게 정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불합리한 건 참지 못하는 성격. 그날은 주차 문제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하 주차장 자리 배정을 놓고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호 선생님은 며칠 전부터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주차 규정을 출력하고 입주민 투표 결과를 정리하고 관리사무소 공문까지 복사해 두셨습니다. 서류철에 꼼꼼히 정리해서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명확하지. 집을 나서기 전에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회의실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20여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테이블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고 의자 끄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정호 선생님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고 천천히 펼치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아는 얼굴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호 선생님은 그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입니다. 오늘도 뭔가 말이 많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안건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지하 주차장 자리 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주차 문제가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정호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드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 선생님은 서류철에서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번 입주민 투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리규약 제7조입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옆에 앉은 분들이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규정. 목소리가 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
당신만 똑똑한 척하네. 정호 선생님은 순간 멈칫하셨습니다. 뭐라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정호 선생님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라보셨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 선생님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기준대로 하자는 겁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더 크게 받아쳤습니다. 기준은 내가 정해. 여기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데? 목소리가 회의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정호 선생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정호 선생님은 서류철 가장자리를 손으로 쓸어내리셨습니다. 테이블 모서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맞는데 왜 이게 통하지 않지? 답답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한 듯한 분노.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구겨지는 느낌이야.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화가 나. 그때 옆에 앉아있던 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그냥 넘어가세요. 저분은 원래 저래요. 말해도 소용없어요. 정호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원래 저래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건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구나.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반박하는 이유는 자료가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료가 맞다는 걸 인정하면 자기 체면이 무너지니까 더 크게 밀어붙이는 거였습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 정호 선생님은 서류철을 천천히 덮으셨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정리로 방향을 바꾸자.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다음 단계의 출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정호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상대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반응이 없으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호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으셨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정호 선생님은 서류철을 가방에 넣으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복도로 나오셨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호 선생님은 창가에 서서 잠시 바깥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진 게 아니야. 조용히 생각하셨습니다. 출구를 찾은 거야. 저 사람과 같은 링에서 싸우지 않은 거야.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엔 서면으로 하자. 감정 싸움은 나한테 손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회의. 정호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별일 없었어. 그냥 배운 게 하나 있어. 뭔데? 논리로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한테는 에너지 쓰면 안 돼.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나는 진작 알았는데. 정호 선생님도 웃으셨습니다. 그래, 좀 늦었지만 알았으니 됐어. 당신의 논리가 날카로울수록 상대의 자존심은 더 날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대화는 진리의 길인가, 체면의 전쟁터인가, 저 사람이 논리로 설득할 대상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설득이 아니라 출구를 찾는 쪽이 당신을 살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싸움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길수록 잃습니다. 논쟁의 승리는 적을 만듭니다. 칼싸움에서 이겨도 옷에 피가 묻습니다. 상대를 쓰러뜨려도 내 옷에는 핏자국이 남습니다. 논쟁도 비슷합니다. 말로 이겨도 마음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관계에도 금이 갑니다. 왜 말로 이긴 날이 가장 찝찝할까요? 그날 밤 왜 잠이 안 올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꿰뚫습니다. 인간은 지성이 부족한 것은 참아도 의지가 꺾이는 것은 못 참는다. 이 말을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건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잘 몰랐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지가 꺾이는 건 다릅니다. 내가 졌다는 느낌은 못 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논리로 상대를 눌렀다는 건 상대에게 굴욕의 기억을 남긴 것입니다. 겉으로는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원한이 자랍니다. 두고 보자. 언젠가 갚아주겠어. 그런 마음이 싹 틉니다. 쇼펜하우어의 결론은 차갑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순간 진리를 얻는 게 아니라 적을 얻는다. 당신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게 논쟁의 대가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58살 최미선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선 선생님은 25해 넘게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처음엔 좌판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재료를 떼다가 길가에 펼쳐놓고 팔았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단골이 생겼습니다. 10년 전에 지금 가게로 옮기셨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가게입니다. 냉장 진열대에 반찬이 줄지어 있습니다. 미선 선생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시장에 가서 직접 재료를 고르십니다. 나물, 젓갈, 생선 하나하나 손으로 눌러보고 고르십니다. 직접 골라야 마음이 놓여. 그게 미선 선생님의 방식입니다. 아침 7시면 가게 문을 엽니다. 저녁 8시까지 하루 13시간. 쉬는 날은 한 달에 이틀. 힘들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습니다. 미선인의 반찬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멸치볶음은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해. 김치는 여기 거 아니면 안 먹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선 선생님은 웃으십니다. 이 맛에 장사하는 거지. 그런데 며칠 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단골 중 한 분이 미선 선생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집 반찬 중국산 재료 쓴대요. 미선 선생님은 그 말을 다른 손님에게서 전해 들으셨습니다. 전화 통화였습니다. 미선 씨, 나 박 여사인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알아? 무슨 소문이요?
미선이네 반찬이 중국산 재료 쓴다고 김 여사가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대. 미선 선생님은 순간 귀를 의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말도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몇 사람한테 말하고 다닌 것 같아.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고마워요, 박 여사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 선생님은 한참 동안 계산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직접 고르는 재료인데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5년 새벽마다 시장에 갔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습니다. 아파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미선 선생님은 냉장 진열대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근 나물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뒤 그 단골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선 씨, 오늘 뭐가 맛있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미선 선생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어디서 들으셨어요? 우리 가게가 중국산 재료 쓴다는 거. 김 여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저 새벽마다 시장 가서 직접 골라요. 25년 동안 그랬어요. 미선 선생님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김 여사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내가 틀렸단 거야? 미선 선생님은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으셨습니다. 거기에 납품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영수증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보세요. 국내산이에요. 날짜도 거래처도 다 있어요. 김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선 선생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더 말하면 서로 민망해져요. 오늘은 이쯤에서 하죠. 김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 선생님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잠시 통쾌했습니다. 내가 이겼어.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셨습니다. 내가 이겼는데 왜 마음이 더 무겁지?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사람 내 말 듣고 부끄러워하기보다 나를 미워하겠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얼굴 보기 불편하겠다. 다른 손님들한테 또 뭐라고 하고 다닐까? 그리고 또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승리가 아니라 가게의 평온이었는데. 창밖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며칠 뒤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 여사와 친한 몇몇 분들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건성으로 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사러 오던 분이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미선 선생님은 낡은 계산대 앞에 서 계셨습니다. 문 열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생각하셨습니다. 이긴 거 맞나? 거친 손마디로 계산대를 쓸어내리셨습니다. 진 건 아닌데 이긴 것도 아닌 느낌이야.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영수증 들이밀지 말고 그냥 웃고 넘어갈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제라도 방식을 바꾸자. 상대를 꺾는 말 대신 관계를 정리하는 말을 하자. 필요하면 짧게, 더는 깊게 들어가지 말자.
미선 선생님은 조용히 결심하셨습니다. 논쟁의 승리는 짧고 원한은 길게 남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상처는 오래갑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잊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창피당했지. 그 기억은 몇 년이 지나도 남습니다.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가 아니라 내 평온을 지키기로. 그때부터 대화는 전쟁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 싸움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길 것인가 비켜갈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치려 들수록 망가집니다. 남의 생각을 바꾸려는 것은 오만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은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종이라면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수십 년이 켜켜이 쌓인 성벽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에게 배운 것,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 그 모든 것이 벽돌처럼 쌓여서 지금의 생각이 된 겁니다. 그 성벽을 당신의 말 몇 마디로 허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까요? 왜 진심 어린 조언이 상대에게 잔소리로 들릴까요?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남의 생각을 말로 고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 어리석을까요? 그 사람의 생각은 성격, 습관, 경험이 얽힌 결과입니다. 논리로 고치려 하면 상대는 공격당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려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왜 저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상대는 방어 자세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한마디를 보탭니다. 우리의 힘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무엇이 당신의 힘 안에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행동, 당신의 선택. 이것은 당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은요? 그건 당신의 힘밖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뜻이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3살 이재훈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재훈 선생님은 32년간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건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학교였습니다. 학생이 20명도 안 되는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5년을 보내시고 광주 시내로 옮기셨습니다. 그 뒤로 여러 학교를 거치셨습니다. 교무부장도 하시고 학년부장도 하셨습니다. 3년 전에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교문을 나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운동장, 교실, 급식실, 32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서운하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재훈 선생님은 아내와 단둘이 지내십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2살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자주 내려오지는 못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짧은 통화지만 그래도 목소리 들으면 반갑습니다. 재훈 선생님은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도 좋은 데 갔고
취직도 남들 부러워하는 곳에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걱정 없어. 친구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주말에 내려가도 돼요? 그래, 와라. 엄마도 좋아하실 거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아들이 온대.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 할 얘기가 있다고만 하더라고.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네, 아버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좀 야윈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한가 보네. 재훈 선생님은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타왔습니다.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러다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재훈 선생님은 커피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아들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회사 옮기려고요. 재훈 선생님은 순간 멈칫하셨습니다. 뭐? 이직하려고요. 다른 회사로. 갑자기? 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회사는 비전이 없어요. 새로운 데서 도전해보고 싶어요. 재훈 선생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전, 도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버려? 남들 다 부러워하는 곳인데. 하지만 곧바로 말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로 가려는 데는 어떤 회사야? 스타트업이에요. 아직 작은 회사인데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스타트업. 재훈 선생님은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스타트업이면 신생 기업 아닌가? 그런 데가 안정적일 리가 없는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회사는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해야 해요. 이러다가 제 커리어가 끝날 것 같아요. 재훈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람의 생각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10년만 더 다니면 퇴직금도 두둑하게 받을 텐데 스타트업은 망하면 어떻게 해? 며칠 동안 생각하셨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위험한 선택인 것 같은데. 아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말에 아들하고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이직건. 한번 짚어줘야 할 것 같아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강하게 말하지 마. 아들도 다 생각이 있을 거야. 알아. 그냥 내 생각만 전하려고. 주말 저녁 아들을 불러 앉히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재훈 선생님은 종이를 한 장 꺼내셨습니다. 며칠 동안 정리해둔 것이었습니다. 현재 연봉, 예상 퇴직금, 새 회사의 조건,
조목조목 적어 두셨습니다. 이거 한번 봐라. 아들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재훈 선생님은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봐. 지금 회사에서 10년 더 다니면 퇴직금이 이만큼이야. 새 회사는 아직 검증이 안 됐어. 망하면 다 잃는 거야. 아들은 종이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재훈 선생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난 네가 고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내 인생을 고치려고 해요. 재훈 선생님은 멈칫하셨습니다. 고치려 해?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난 도와주려는 건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랑 지금은 달라요. 요즘은 한 회사에 오래 있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재훈 선생님은 식탁 위에 놓인 식은 커피를 바라보셨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갈색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을 텐데 왜 이렇게 멀어지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안 통하지? 아들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저 먼저 올라갈게요. 피곤해서.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 선생님은 혼자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내가 한 건 설득이 아니라 침범이었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 인생인데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자.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며칠 뒤 재훈 선생님은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셨습니다. 전화를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아, 아버지. 아들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 선생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강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결정이니까 내가 정해라. 아빠는 그냥 걱정이 됐던 거야. 그것뿐이야.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응. 고마워요. 재훈 선생님은 전화를 끊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조언은 한 번만. 선택은 내가 해라. 그게 새로운 원칙이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야. 그 이상은 침범이야. 고치려는 마음은 선의일 수 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야.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상대에게는 그게 침입이 되기 쉽습니다. 왜 내 인생에 간섭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상대는 그렇게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지점을 아주 차갑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상대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고 나는 내 선택을 하겠다. 그 한 문장이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에 무기가 있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품위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왜 그럴까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흙탕물에 굴립니다. 진주는 빛나지 못하고 흙에 묻힙니다. 당신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
옳은 말, 진심 어린 말. 그것도 일종의 진주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던지면 그 말은 빛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염됩니다. 왜곡됩니다. 무시됩니다. 그래서 당신만 상처받습니다. 왜 당신의 좋은 말이 어떤 사람 앞에서는 힘을 잃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조언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더 많은 설명을 붙이는 순간 대화는 진실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진흙탕이 됩니다. 설명할수록 꼬입니다. 해명할수록 깊어집니다. 그러니 차라리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상대가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괴로운 건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반박해야 해. 이런 판단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침묵은 그 판단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것이다.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상대의 말은 힘을 잃습니다. 침묵은 상대를 바꾸려는 욕망을 끊고 내 판단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6살 박순자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순자 선생님은 남편과 단둘이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 다들 결혼해서 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가끔 모입니다. 그 외에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순자 선생님은 조용한 성격이십니다. 말이 많지 않으십니다.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시끄러운 자리보다 조용한 자리를 좋아하셨습니다. 요즘은 교회 모임과 동네 모임을 오가시며 지내십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모임에 나가십니다.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합니다. 대부분은 좋은 분들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분들도 있고 최근에 친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한 분이 계십니다. 말이 세고 무슨 일이든 자기 말이 맞다고 밀어붙이는 분입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입니다. 목소리가 크고 말이 빠릅니다. 모임에서 늘 중심에 서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 그분 말에 맞장구를 치십니다. 순자 선생님은 그분이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만 계십니다. 저런 분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며 넘기셨습니다. 그날은 동네 모임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옆 작은 회관에서 10여 명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 선생님은 구석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녹차를 한 잔 받아들고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녀 이야기. 그때 그분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어른 말씀이면 무조건 따랐지. 요즘 애들은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맞아. 요즘 세상이 그래. 순자 선생님은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순자 선생님을 쳐다보셨습니다. 순자 씨는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순자 선생님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나한테?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그건 그렇게 단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집집마다 다르니까요. 그러자 그분이 눈을 치켜뜨셨습니다. 아유, 뭘 또 어렵게 말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냥 내 말이 맞아. 순자 씨는 맨날 말을 돌려.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분들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자 선생님은 찻잔을 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반박하면 나도 같은 사람이 된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분위기만 망쳐. 다른 분들도 불편해하실 거야. 두 감정이 겹쳤습니다.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순자 선생님은 잠시 눈을 내리깔으셨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내 품이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상대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반응이 없으니 흥미를 잃은 듯 했습니다. 코웃음을 치시더니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다른 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선생님은 차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녹차의 쓴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좋은 말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야. 보석함에 둬야 해. 조용히 생각하셨습니다. 잠시 뒤 순자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창가 쪽 빈자리로. 저기 볕이 좋네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옮겨 앉으셨습니다. 창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순자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침묵으로 연료를 끊었어. 자리 이동으로 경계를 만들었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말 듣고 집에 가서도 속이 끓었을 텐데 오늘은 괜찮네. 모임이 끝났습니다. 순자 선생님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왔어? 응. 오늘 모임 어땠어? 순자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별일 없었어. 그냥 차 마시고 왔어. 방으로 들어가시며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해. 말 안 통하는 사람한테 내 에너지 쓸 필요 없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진심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아끼는 사람에게만 쓰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설명 부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구조적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걸 빨리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나는 이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그런 선언입니다. 한 문장만 남기고 출구로 이동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저장해 두셨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꺼내 들어주세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께 공유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읽는 법이 있습니다. 말보다 패턴을 보십시오. 사람의 본심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은 포장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동의 반복. 바로 그 패턴에 있습니다. 말로는 내 말이 맞아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말로는 다음에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 말로는 미안해라고 하면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말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반복되는 행동을 보라. 왜 그럴까요? 말은 상황에 맞춰 바뀝니다.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하면 꾸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의 패턴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이고 습관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한두 번의 말이 아니라 10번의 행동을 보십시오. 10번의 행동 중 7번 이상이 같다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니체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매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매일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매일 남을 탓하는 사람은 남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을 해도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4살 한영숙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숙 선생님은 평생 간호사로 일하셨습니다. 22살에 대학병원에 취직해서 38해를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셨습니다.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밤샘 근무도 많았고 휴일 근무도 잦았습니다. 몸이 고됐습니다. 발이 붓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목에 힘주렴이 생겨서 물리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나았어요. 선생님이 제일 친절해요. 환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2년 전에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병원 현관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참 오래 다녔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요즘 영숙 선생님은 등산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토요일에 모입니다.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계절마다 다른 산을 오릅니다. 회원이 20명쯤 됩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입니다. 영숙 선생님은 동호회에서 총무를 맡고 계십니다. 회비 관리 일정 조율, 연락 돌리기, 꼼꼼한 성격에 딱 맞는 역할입니다. 대부분의 회원들과는 잘 지냅니다. 산을 오르며 이야기도 나누고 하산 후에 막걸리 한 잔도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계십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분인데 처음엔 아주 친절했습니다. 이름은 정여사, 67살 전직 교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 우리 친하게 지내요. 마음이 잘 맞을 것 같아. 영숙 선생님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은 분을 만났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 여사는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다음에 내가 쏠게. 그렇게 말씀하시곤 정작 계산할 때면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영숙 씨 편이야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뒤에서는 다른 회원에게 영숙 선생님 흉을 보셨습니다. 총무가 돈 관리를 좀 이상하게 해. 영숙 선생님은 그 말을 다른 분에게서 전해 들으셨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했습니다. 회비는 한 푼도 빠짐없이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영수증도 다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등산 후 식사 자리였습니다. 회원 10명이 식당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삼겹살 냄새가 퍼지고 소주잔이 오갔습니다. 영숙 선생님은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 여사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 다음 달 회비 정리 좀 제대로 해줘. 지난번에 좀 헷갈리더라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영숙 선생님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헷갈린 적 없는데 분명히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단체 대화방에 공유까지 했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저러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따지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영숙 선생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안 돼.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숙 선생님은 정 여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셨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정 여사님, 지난번 말씀하신 회비건 혹시 어떤 부분이 헷갈리셨는지 알려주시면 확인해 볼게요. 답장이 왔습니다. 아, 그거 그냥 해본 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영숙 선생님은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냥 해본 말? 사람들 앞에서 내 신뢰를 깎아내린 게 그냥 해본 말이라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야. 그제야 분명히 보였습니다. 처음에 친절했던 말, 친하게 지내자던 말, 내 편이야 라던 말, 다 거칠애였습니다. 진짜 모습은 행동에 있었습니다. 계산할 때 자리를 피하는 행동, 뒤에서 험담하는 행동,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 행동, 말이 아니라 패턴을 봐야 했어. 영숙 선생님은 조용히 결심하셨습니다.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겠다. 가까이 하면 내 마음만 상해. 그 뒤로 영숙 선생님은 정 여사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등산 모임에는 계속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와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의 인사만. 정 여사가 옆자리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정 여사가 말을 걸어오면 짧게 대답하고 다른 분과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숙 씨, 요즘 왜 그래? 나 피하는 거야? 정 여사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영숙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어.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선생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가로수가 지나갔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말에 속으면 안 돼. 패턴을 봐야 해. 그게 새로운 원칙이 되었습니다. 말로 예쁜 소리 하는 사람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가까이 두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 말 안 통하는 사람한테 에너지 쓰지 말자. 내 마음, 내가 지키자. 당신 주변에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미안해. 다음엔 안 그럴게. 내 편이야.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말로는 알 수 없습니다. 행동의 패턴을 보십시오. 10번 중 7번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게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건 그 사람과의 거리뿐이다.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논쟁에서 지친 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고집이 셀까? 내가 좀 더 잘 설명하면 알아들을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건 벽 보고 움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벽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아무리 소리쳐도.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를 고치는 것은 어렵지만 남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에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가능한 쪽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나입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의견, 충동, 욕망, 깊이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 힘밖에 있다. 타인의 생각은 당신 힘밖입니다. 타인의 말은 당신 힘밖입니다. 타인의 행동은 당신 힘밖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당신의 반응, 당신의 해석, 당신의 선택. 그것만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7살 윤상철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상철 선생님은 40년간 택시 기사로 일하셨습니다. 27살에 처음 핸들을 잡으셨습니다. 그때는 서울 거리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고가도로도 별로 없었고 지하철 노선도 적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거리를 달리셨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폭염이 내리쬐는 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신 적도 많았습니다. 3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마친 날, 차고지에 택시를 세우고 핸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요즘 상철 선생님은 아파트 단지 내 경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쉬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건강에도 좋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합니다. 주로 하는 일은 택배 정리, 주차 안내, 방문객 확인입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친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건네주십니다. 상철 선생님도 반갑게 인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데 한 분이 계십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입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습니다. 이분은 늘 불만이 많으십니다. 택배가 왜 여기 있어? 빨리 치워. 주차 자리가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경비실 청소 좀 해. 지저분해 보여.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존댓 말도 잘 안 쓰셨습니다. 상철 선생님은 처음엔 그냥 참으셨습니다. 저런 분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상철 선생님이 경비실에서 택배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 입주민이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야, 내 택배 어디 있어? 상철 선생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택배 말씀이세요? 어제 온다던 거. 빨리 찾아봐. 상철 선생님은 택배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아무개야. 빨리. 상철 선생님은 목록을 훑어보셨습니다. 해당 이름의 택배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없어? 그럼 왜 연락이 왔어? 당신이 잃어버린 거 아냐? 상철 선생님은 순간 멈칫하셨습니다. 잃어버리다니. 억울했습니다. 택배는 도착하는 대로 바로 정리합니다. 사진도 찍어둡니다. 분실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송 조회를 해 보시겠어요?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더 큰 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배송 조회? 그건 네가 할 일이지. 경비가 뭐 하는 거야? 주변에 출근하는 입주민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분이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상철 선생님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게 이렇게 창피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여기서 대들면 내가 손해야.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철 선생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내 반응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확인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호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상대는 뭔가 더 따지려다가 반응이 없으니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제대로 좀 해. 퉁명스럽게 내뱉고 가버렸습니다. 상철 선생님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휘둘리지 않았어. 작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잠시 뒤 택배 회사에 전화해 보셨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택배는 배송 중이었습니다. 오후에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상철 선생님은 메모를 적어 두셨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연락하자. 오후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철 선생님은 해당 입주민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택배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에서 보관 중입니다. 짧고 담담한 문자였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녁에 그 입주민이 택배를 가지러 왔습니다. 상철 선생님이 택배를 건네드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상대는 택배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가버렸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상철 선생님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하셨습니다. 예상한 대로야. 저런 사람은 안 바뀌어.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가 바뀌었으니까. 저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는 나로 바뀌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철 선생님은 버스에 앉아 생각하셨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집에 와서도 속이 끓었을 거야. 아내한테 짜증도 냈을 거고, 밤에 잠도 못 잤을 거야.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칠 필요 없어. 나는 할 일을 했어. 그걸로 된 거야.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상철 선생님은 내리시면서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자. 나를 지키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당신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통하는 사람.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 아무리 참아도 계속 상처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당신 자신을 바꾸십시오. 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치지 않겠다. 저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세계를 바꾸려 하지 마라. 세계를 바라보는 당신 자신을 바꿔라. 상대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뀌면 상대가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뀝니다.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논쟁은 자존심 싸움이라는 것, 이겨도 적을 만든다는 것, 남을 고치려는 건 오만이라는 것, 침묵이 품이라는 것, 말보다 패턴을 봐야 한다는 것, 바꿀 수 있는 건 나뿐이라는 것. 이 모든 지혜가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혼자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면 당신은 혼자가 됩니다. 그게 두려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나이 들어서 혼자면 쓸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이 말이 처음엔 거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억지로 어울리느라 지치지 마십시오. 차라리 혼자 있으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을 채워줄 겁니다. 니체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이 된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나를 잃어버립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기분을 맞추고 남의 말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게 됩니다. 창원에 사시는 69살 송재민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재민 선생님은 42년간 조선소에서 일하셨습니다. 용접공으로 시작해서 반장, 과장을 거쳐 퇴직 전엔 현장 소장까지 하셨습니다. 6년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진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옛 친구들 얼굴 보는 게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재민 선생님은 늘 구석에 계셨습니다. 말을 꺼내면 누군가 끊었습니다. 야, 그건 아니고. 의견을 내면 무시당했습니다. 넌 몰라, 가만히 있어. 재민 선생님은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지? 한 번은 모임 장소를 정하는데 재민 선생님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엔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게 어때? 드라이브도 하고. 그러자 한 친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 드라이브야? 그냥 늘 가던 대로 가자. 다른 친구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래, 괜히 멀리 가서 뭐해? 재민 선생님의 의견은 묻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민 선생님은 생각하셨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냈는데 왜 난 늘 이런 취급을 받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억지로 다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그 모임 안 나가려고.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50년 넘게 다녔잖아. 재민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야. 말해도 안 들어주고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이야.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편한 대로 해. 그 뒤로 재민 선생님은 모임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왔습니다. 야, 왜 안 와? 바쁜 거야? 재민 선생님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요즘 좀 쉬려고. 몇 번 그러다 보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재민 선생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게 맞나? 너무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하셨습니다. 동네 뒷산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좋네. 혼자 걷는 게 좋았습니다. 오후엔 집에서 책을 읽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못 읽은 책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책, 소설, 철학책. 하나씩 꺼내 읽으셨습니다. 이런 재미가 있었구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셨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모임 안 나가니까. 재민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편해. 훨씬 편해. 외롭지 않아? 외롭긴 한데 그게 나쁘지 않아. 예전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외로웠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재민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멀리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었어. 안 맞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더 외로웠어. 그제야 알게 되셨습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야. 선택이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 당신도 그런 자리가 있으신가요? 억지로 웃어야 하는 자리, 말해도 안 들리는 자리,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자리. 그 자리에서 나와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행복의 원천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구입니다. 여기까지 7가지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견디셨습니다. 평생을 참고 사셨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따랐고,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하려던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나중에 여행 가야지.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나중에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 나중에가 지금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허락하십시오. 말 안 통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에너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어울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설득하려고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돌아서도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무식한 사람과는 논쟁하지 마라. 이건 상대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품위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오늘 들으신 7가지 지혜를 기억해 주세요. 논쟁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이겨도 적을 만듭니다. 남을 고치려는 건 오만입니다. 침묵이 품위입니다. 말보다 패턴을 보십시오. 바꿀 수 있는 건 나뿐입니다. 고독은 자유입니다. 이 7가지를 가슴에 품고 사시면 말 안 통하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밤잠을 설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은 귀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주십시오. 받아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들으시기 아까우시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께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